안녕하세요. 인생의 반환점을 이미 지나오신 여러분, 저는 김 교수입니다. 올해로 저는 70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모든 분께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순을 넘기신 분들께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밤을 지새우신 분들, 가족을 위해 청춘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문득 자신이 살던 집은 그대로인데 자녀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뜸해졌다는 사실을 느끼신 분들께 말입니다. 요즘 들어 자녀들이 더 바빠진 것 같고 전화도 예전보다 덜 오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돈이 부족한 것도 자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 부족합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그리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믿어왔습니다. 아이를 낳아 잘 키워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가족을 온전히 지켜내기만 하면 노년은 저절로 따뜻해질 것이라고. 식탁을 둘러싼 사람이 많을수록, 손주들이 많이 모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결코 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른 나이가 되고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세계를 살아가며 인생이라는 열차의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가까운 것은 아니며 자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실수는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걱정과 너무 많은 기대를 자녀에게 붙들고 있다가 그로 인해 가족을 이어주던 끈을 무심코 팽팽하게 당겨 끊어질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녀와 이어진 가장 중요한 끈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말입니다. 부디 끝까지 차분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용한 아픔에 대한 답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이어진 끈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화를 더 자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듣기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 가지를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른 나이를 넘긴 많은 부모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친구나 늘 하소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의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맑은 물이 담긴 양동이에 자주 비유합니다. 젊을 때는 물이 금방 다시 차오릅니다. 그러나 이른 나이를 넘기면 한 바가지 퍼낼 때마다 실제로 생명의 기운 한 부분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늘 원망하고 며느리를 흉보고 사회를 탓하고 자식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속을 털어놓은 그들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흡수하게 됩니다.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 만남 이후 집에 돌아오면 몸이 더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밤에 누워 생각하다가 무심코 그 부정적인 말을 자녀에게 꺼내게 됩니다. 남의 집 자식은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어떠니? 그 한마디만으로도 거리는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신 한 선생님입니다. 그는 매우 활발하게 지냈습니다. 매주 선후배와 함께하는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많고 전화가 끊이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즐겁지. 집에서 아내하고 자식이랑 있으면 더 우울해.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돌아온 그는 늘 투덜거렸습니다.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들은 비난과 불평을 그대로 식탁 위로 가져왔습니다. 점점 아들은 집에 오는 일이 드물어졌고 딸도 전화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는 늘 남의 이야기만 하고 불평만 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위중하지는 않았지만 몇 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건배하던 친구들은 바빴습니다. 병문안을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곁을 지킨 이는 결국 아내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는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제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나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내 곁에 남은 건 가족뿐이더군. 그런데 나는 그들을 가장 지치게 만들었어. 오락과 이해관계 위에 세워진 관계는 그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가장 아픈 것은 친구가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웃음을 얻는 동안 우리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에너지는 양동이 속의 물과 같습니다. 그것을 진짜 기쁨을 주지 않는 만남에 계속 쏟아붓는다면 손주를 안아줄 때, 자녀와 차분히 이야기해야 할 때 우리는 이미 충분한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를 주십시오. 차갑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가정의 공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연락처를 정리하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이름들, 만남 이후 늘 피곤해지는 약속들, 돌아와서 마음이 돌처럼 무거워지는 자리들,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을 힘을 남기기 위해 가지를 치는 일과 같습니다. 노년의 복을 지키고 싶다면 관계를 다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른 가지를 잘라낸 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바깥의 부름이 줄어든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자녀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도록 우리가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배우자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른 나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남길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있을 때 부부 사이에 화목이 부족해서 무너진 가정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밖에서는 공손하고 부드럽게 말도 절제하며 행동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내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피로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켜주면서도 아내나 남편에게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떠맡깁니다.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기에 엄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이야말로 가장 연약한 것입니다. 제가 알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편의상 한 선생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한 사업가였고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모두가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아내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아내는 매끼 일을 챙기고 시부모를 돌보고 자녀를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는 서슴없이 비난의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벌기 위해 고생했고 집안일은 아내의 의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넓은 집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한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의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자녀들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점점 거리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던 순간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조용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가족을 잇던 끈도 약해졌습니다. 이후에는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고 오해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선생에게는 돈이 있었지만 온전한 가족 식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집안의 기둥인 줄 알았네. 그런데 집안의 법을 지키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 동양의 관점에서 부부는 한 가정 안에서 가장 강한 음양의 결합입니다. 음과 양은 서로를 상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떠받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배우자는 젊은 시절부터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우리의 전 과정을 함께 지켜본 유일한 증인입니다. 자녀는 언젠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도 점점 줄어듭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우리의 실패와 영광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우자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며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스스로 기대고 있는 집의 기둥을 깎아내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생생한 삶의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가볍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얕잡아보는 모습은 모두 자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훗날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 모습을 반복하거나 혹은 그 무거운 공기를 피하고자 가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화목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운명을 지키는 가장 강한 풍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날 때 무거운 말을 내뱉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다. 적도 아닙니다. 분리의 대상도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의 말을 연습하십시오. 꼭 밥 해줘서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배우자를 은인처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노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병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느끼는 고독입니다. 배우자와의 화목을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서 느끼는 고독입니다. 배우자와의 화목을 지키는 일은 곧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는 방패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방패가 단단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레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그곳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네, 우선이 자녀도 가문의 명예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하나의 역할로만 살아왔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고통받는 사람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자녀들 또한 그 결과를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흔한 비극은 무엇일까요? 평생을 이름표로 살아온 것입니다. 온전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도리에 맞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가장이 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참고 자녀에게 양보했고, 가족을 위해 돈을 아끼느라 헌옷을 입었으며 화목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것을 희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을 잊을수록 사랑을 더 증명하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의상 이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세 자녀를 두었고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녀를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자신을 위해 예쁜 옷 한 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도 약을 대충 먹고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자녀들은 그 희생 속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빚진 감정을 안고 자랐습니다. 이른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의 건강은 당뇨와 심장질환으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여러 차례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직장과 가정의 부담이 쌓이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화는 어느새 병원비 이야기,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지, 누가 더 많은 시간을 희생하는지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드물게 의식이 또렷했던 순간 이 여사는 복도에서 두 자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엄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주었기에 오늘날 자녀들 또한 무의식 중에 엄마는 뒤로서도 된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게 털어놓으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꿈을 버렸고 건강을 버렸고 작은 소망들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은 소중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세상 또한 자녀들조차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동양의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몸은 하나의 기운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업신 여기고 자책하고 짐처럼 여긴다면 몸을 둘러싼 보호의 기운을 스스로 찢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나는 가치 없다고 말하면 생기가 약해집니다. 많은 만성질환과 노년의 우울 상태는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은 데서 비롯됩니다. 늘 자신을 낮추는 어머니, 은퇴 후 쓸모없다고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을 대신 떠안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불효자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어른을 끊임없이 보듬어야 하는 상황에 지쳐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지만 진실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남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의 나를 존중하기 위해 예쁜 옷을 입으십시오. 몸이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자신을 돌보는 일을 이기적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여 보십시오. 내 몸아, 나를 위해 견뎌줘서 고맙다. 너무 엄격해서 미안하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다정한 말의 에너지는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때 자녀의 눈빛도 달라집니다. 사랑이란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것임을 그들도 배우게 됩니다. 자존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존은 노년의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리에서 바로 설 때 자녀는 더 이상 당신의 감정까지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불씨가 안에서부터 켜질 때 가정의 온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가고자 합니다. 바로 외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고독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두 단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노년의 운명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와의 관계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서서히 일그러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버려졌다는 느낌입니다. 자녀가 바빠 전화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날 텅 빈 허전함과 서운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늘 결핍의 마음과 함께합니다. 관심이 부족하고 안부 인사가 부족하고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상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상태로 살아갑니다. 매일 자녀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오래됐네, 집에 안 온지 하고 말합니다. 집에 있으니 참 심심하구나 하고 가볍게 중얼거립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존의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자녀를 조이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녀도 미안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거리가 더 벌어집니다. 외로움은 자신의 감정의 짐을 자녀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의 빈자리를 자녀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도 각자의 가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부모가 내면에서 스스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관계는 결국 필요한 얽매임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무엇일까요? 고독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자족입니다. 혼자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녀가 바빠도 자신의 삶의 리듬과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독은 내면에서부터 충만한 상태입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의 궁전에 고요히 앉아있는 한 임금과도 같습니다. 제가 만난 이른 나이를 넘긴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은 다른 도시에서 근무해 한 달에 한 번쯤 내려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외로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차를 끓여 창가에 앉아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화분 몇 개를 돌보고 자녀와 손주를 위한 회고록을 써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며 즐겁게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푸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 때문에 아들은 오히려 집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고독의 힘입니다. 부모가 집착하지 않을 때 자녀는 자발적으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원망하지 않을 때 자녀는 비친 마음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을까요? 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작은 암자를 짓는 것입니다. 매일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바람소리, 빗소리, 낙엽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깨닫게 됩니다. 고요함은 적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만의 의식을 만드십시오. 한 권의 책, 오래된 음악 한 곡, 꽃을 피우는 작은 발코니 한켠, 내면에 머물 자리가 생기면 빈 공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메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녀를 통제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내면의 세계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차가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입니다. 스스로 충만할 때 자녀에게 주는 사랑에는 여부가 섞이지 않습니다. 자녀 또한 그 넉넉함을 느끼게 됩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닙니다. 오랜 분지역 끝에 삶이 내려주는 특권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을 풍요롭게 한다면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가족은 오히려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관계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저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운의 흐름과 가족 관계에 조용히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자존입니다.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혼자 살게 되거나 자녀가 분가한 뒤 많은 분들이 삶을 대충 살기 시작합니다. 끼니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은 밥도 괜찮고 구겨진 옷도 그냥 입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차려? 옷도 편하면 그만이지 집에 혼자인데 하며 머리도 단정히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절약이라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들이나 딸이 집에 왔는데 부모가 대충 차린 식사와 구겨진 옷을 입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면 자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안쓰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걱정과 미안함, 심지어 부담이 됩니다. 자신이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부모가 스스로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모습에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가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예쁜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정성스러운 한 끼를 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도 만나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던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저녁 식탁을 펴고 작은 꽃 한 송이를 꽂고 예전에는 특별한 날에만 쓰던 도자기 그릇을 꺼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 보여주려고 그래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려고. 그 단정함 덕분에 자녀들은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시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할 때 자녀도 존중을 배웁니다. 부모를 동정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고유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상호 존중은 어떤 금전적 지원보다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속에도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배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십시오. 아직 곁에 있든 이미 떠났든 함께 긴 길을 걸어준 데 대해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이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뛰어온 자신의 심장에게 감사하십시오. 자녀를 키우고 이 집을 지켜낸 그 심장에게 말입니다. 그 감사의 말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당신의 기운을 바꿉니다.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을 낮추지 않을 때 눈빛은 밝아지고 목소리는 따뜻해집니다. 자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공기도 달라집니다. 기다림과 원망의 공기가 아니라 고요함과 자존의 공기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 나이에 단정하면 뭐 합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귀한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존중할 때 우리는 자녀에게도 존중을 건넵니다. 자신을 낮춘 빈자리를 자녀가 대신 채워야 하는 짐을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면 운의 흐름도 그에 걸맞게 응답합니다. 가정에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품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본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노년의 행복을 자녀와 손주들로 가득 찬 집, 언제나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 자녀들이 매일 곁에 모여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전적으로 자녀가 몇 번 찾아오는지,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는지에만 두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기다림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사람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있음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그와 함께 했던 따뜻한 기억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마셨던 한 잔의 차, 서로의 건강을 챙기자고 건넸던 한마디 말. 그 기억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축복으로 소중히 품을 줄 안다면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면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사람, 자신을 없인 여기지 않는 사람, 남은 날들을 대충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 제대로 먹고 단정히 하고 깊이 숨쉬며 자신의 마음에 감사의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자녀가 무심했던 순간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 젊은 시절 부부 사이에 오갔던 거친 말들,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자신의 실수들까지도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후회 속에서 늙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우리 곁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사랑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살아가고 부담을 주지 않으며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을 때 자녀는 오히려 더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년은 마치 금을 지나온 뒤의 강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바위에 부딪히고 책임과 야망 사이에서 소용돌이치던 거친 물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 강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고요해집니다. 더 이상 요란하지 않지만 내면의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양쪽 기슭을 충분히 적셔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뒤에서 조용히 자녀를 떠받쳐주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배우자가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지키십시오. 혼자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잘 돌보십시오. 자녀가 가까이 있다면 평온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멀리 있다면 그들에게 안심을 보내주십시오. 부모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저에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겠다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앞으로도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가 또 다른 고요한 오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언젠가 자녀가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짐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는 깊고 고요한 강으로 기억되겠습니까?